내 바이올린 소리는 듣기 싫어. 뉴욕 링컨센터 부속 음악원에서 한국인 소녀의 연주가 중단되는 순간 300명의 학생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 구석에 서서 고개만 숙이라는 냉혹한 명령을 받은 김지우.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 조용한 소녀가 5년 전 세계를 울린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욱 선명해지듯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녀만의 선율. 관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저게 무슨 곡이야? 하지만 몇 초 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음악 전문지 일면에 실린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는데 도대체 그 기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진짜 이 길목에 큰 힘이 됩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 줄리어드 음대 부설 예비과정. 이곳에서 벌어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지우예요. 아버지의 사업 관계로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전학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시아 학생 같았어요. 항상 연습실 맨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악보만 들여다보는 아이였거든요. 키도 작고 말수도 적어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어가 서툴러서 수업 시간에도 질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할 때도 지우는 혼자만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고 생각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그 케이스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어요. 가죽이 곳곳에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자국까지 있을 정도였죠. 다른 학생들의 번쩍이는 최신형 케이스들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에는 늘 어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눈에 깊은 그리움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마치 머나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지우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 때도 그녀만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끔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이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지우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를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 지우에게도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룸메이트인 에밀리 존슨이었어요. 리버럴한 백인 가정에서 자란 첼리스트였는데 문화적 편견이 전혀 없는 따뜻한 성격이었죠. 에밀리는 지우의 소극적인 모습이 언어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우 너무 움츠러들지 마. 여기 애들은 생각보다 친절해. 에밀리가 자주 격려해줬지만 지우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바이올린과 주임 교수인 미스터 앤더슨은 전형적인 엘리트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이 남자는 줄리어드에서 30년간 가르쳐온 권위 있는 교수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고집도 세고 편견도 많았죠. 특히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항상 똑같아. 기계처럼 정확하기만 하고 영혼이 없어. 진정한 예술은 감정에서 나오는 건데 동양 문화에서는 그런 표현이 부족하지. 앤더슨 교수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 학부모 면담에서도 서슴지 않고 이런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를 미국 클래식계의 차세대 스타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데이비드 앤더슨은 하버드 대학교 음악과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바이올린 실력도 뛰어났죠. 데이비드, 그 부분은 좀 더 감정을 실어서 연주해봐. 넌 우리 학교의 에이스잖아. 다른 애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해. 앤더슨 교수는 늘 이런 식으로 아들만 챙겼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데이비드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데이비드는 분명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였어요. 빠른 패시지도 완벽하게 소화했고 고난도 곡들도 정확하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기계적이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우의 할아버지는 김성호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1985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뉴욕 링컨 센터, 빈 무지크페라인, 런던 로열 앨버트 홀,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샤틀레 극장 같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찬사를 받던 천재 연주자였어요. 특히 브람스와 차이콥스키 협주곡 연주로는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동양에서 온 천사의 바이올린, 영혼을 울리는 동양의 거장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였어요. 김성호의 연주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은 기본이고 그 위에 동양적인 정서와 서양, 음악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연주하는 느린 악장들은 듣는 이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가 13살이던 어느 겨울밤, 김성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한국 나이로 72살이었어요. 그의 부고는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각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추모 연주회를 열었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지우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나버리니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아픈 기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이올린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이기도 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연주를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곡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우는 남들 앞에서 절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만큼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았고 음악으로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앤더슨 교수는 지우의 존재 자체를 거의 무시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연습 잘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지우만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출석을 부를 때도 지우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머식이라고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죠. 아시아 학생들은 창의성이 부족해. 악보에 써진 대로만 연주할 뿐이야. 진정한 해석이라는 게 없어. 앤더슨 교수는 수업 시간마다 이런 편견을 드러냈어요. 오직 아들 데이비드만 바라보며 우리 데이비드가 최고야. 역시 서구적 감성이 달라라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노골적인 차별이었어요. 좋은 연습실은 항상 데이비드와 몇몇 백인 학생들에게만 배정되었고 지우 같은 아시아 학생들은 지하의 좁고 어두운 연습실을 써야 했어요. 악기 관리나 수리 서비스도 차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전미학생 바이올린 콩쿠르 참가 공지가 학교 게시판에 붙은 거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연습실에 들어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얘들아,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올해 전미학생 바이올린 콩쿠르 공지가 나왔어. 우승자는 뉴욕 필하모니과 협연할 수 있고 장학금도 $50,000야.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데이비드가 나갈 거고 우승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지. 이 콩쿠르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생 콩쿠르였고 역대 우승자들은 모두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했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였어요. 특히 올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 로시니였거든요.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이자 세계적인 거장이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동서양 음악의 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레오나르드 마에스트로가 심사위원장이라니 정말 영광이야. 그분은 진정한 음악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데이비드 같은 재능을 놓칠 리 없지. 앤더슨 교수는 벌써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앤더슨 교수는 당연히 아들 데이비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엔 정말 내가 빛날 차례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보여줄 때야. 아마 다른 참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거야. 하지만 절차상 모든 학생에게 오디션 기회를 줘야 했어요. 학교 방침이었거든요. 앤더슨 교수는 마지못해 공지했습니다. 교내 오디션은 다음 주 금요일이다.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를 내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데이비드 외에는 시간 낭비일 거야. 특히 아시아 학생들은. 그는 지우를 흘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감정 표현이 부족하니까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겠어.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데이비드가 나가겠지 뭐. 다른 애들은 왜 시간 낭비를 할까? 이런 수근거림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아시아 학생들은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앤더슨 교수의 차별적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지우는 당연히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몇 명의 백인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죠. 분위기는 이미 데이비드의 승리로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의 낡은 편지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 편지는 정말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지도 누렇게 발에 있었고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우는 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김성우의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지우가 13살이 되던 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들이었어요.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할아버지는 내 편이란다. 설령 바이올린을 그만둔다고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다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음악을 숨기지 말거라. 그건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무섭고 떨렸단다. 하지만 진심으로 연주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지우야, 내 안에도 그런 힘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편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작곡하신 미완성 악보도 들어 있었어요.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콘체르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국을 떠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담은 곡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악보를 보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간절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오선지 위에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그 편지와 악보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음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몰래 연습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대를 골라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꺼내어 진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300년 된 명기였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며 연주했던 악기였죠. 처음에는 손이 많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제대로 연주하지 않았던 터라 감각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것들이 되살아났어요. 발성법, 운궁법, 비브라토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지우의 룸메이트인 에밀리가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
문틈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오마이갓 지우. 이게 진짜 내 실력이야. 에밀리는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우는 당황해서 연주를 멈췄어요. 비밀이 들켜버린 거죠. 에밀리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왜 이런 놀라운 실력을 숨기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거 알아? 방금 연주는 데이비드보다 훨씬 좋았어. 에밀리는 리버럴한 백인 가정에서 자란 첼리스트였어요. 부모님이 모두 예술가인 집안에서 자라서 문화적 편견이 전혀 없었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지우, 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동안 실력을 숨겼어? 에밀리의 진심 어린 관심에 지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음악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와, 내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김성우였다고? 정말이야.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부모님이 그분 LP를 수집하셨는데 정말 위대한 음악가시잖아.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한편 데이비드는 여전히 완벽하지만 차가운 연습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연습했어요. 데이비드, 내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뭔가 부족해. 더 많은 감정을 넣어야 한다고. 심사위원들은 완벽한 뿐만 아니라 깊이도 원한다. 앤더슨 교수의 끝없는 요구에 데이비드는 점점 지쳐갔어요. 데이비드는 사실 내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음악이 즐겁지 않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가 심사위원장으로 온다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지우에게 귀띔해줬습니다. 레오나르드 마에스트로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40년 전에 한국 순회 공연을 했을 때 어떤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와 협연했는데 그 연주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분은 동양 음악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서양 음악가 중 한 분이거든. 특히 동서양의 음악적 정서를 융합하는 연주를 높이 평가하신다고 해. 에밀리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우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그리움 콘체르토를 완성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양 클래식의 형식 안에 한국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곡의 첫 부분은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느린 선율이 마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과 고군분투를 표현했어요. 빠르고 격정적인 패시지들이 치열한 삶의 모습을 그려냈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미완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선율은 남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밤마다 이 부분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에밀리는 지우의 연습을 도와주었어요. 지우,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음악에 담아봐.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셨을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해. 에밀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5년간 숨겨져 있던 재능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본기는 여전히 탄탄했고 거기에 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더해져 더욱 깊은 음악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앤더슨 교수도 지우를 평범한 아시아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지우에게는 편했어요. 아무런 압박 없이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교내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습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최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가장 먼저 연주를 시작했어요. 데이비드가 선택한 곡은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죠. 하지만 그는 정말 완벽하게 연주해냈어요. 모든 음표가 정확했고 빠른 패시지도 흠 하나 없이 소화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역시 데이비드다.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애들과는 차원이 달라. 다른 학생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데이비드야 하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다음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연주했지만 모두 데이비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표현력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드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오디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연습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어요. 앤더슨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내가 오디션을 보겠다고? 농담이지? 앤더슨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그동안 수업에서 눈에 띄는 연주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히 뒤에서만 지켜보던 학생이었으니까요.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앤더슨 교수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어서 해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어차피 결과는 뻔하잖아. 다른 학생들도 수근거렸어요. 지우가 왜 나와? 시간 낭비인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킥킥거리기까지 했어요. 아시아 학생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지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학생용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너무 귀해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편지 속 문장이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선택한 곡은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중 샤콘느였어요. 바이올린 무반주곡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고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중간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평소 실력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특히 빠른 패시지 부분에서 음정이 흔들렸고 리듬도 약간 밀렸어요. 그 순간 연습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의 완벽한 연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설픈 연주였거든요. 앤더슨 교수와 데이비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우.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네. 역시 아시아 학생들은 감정 표현이 어려워. 기계적이고 깊이가 없어. 앤더슨 교수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용기는 가상해. 하지만 이런 큰 무대는 실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야. 데이비드 정도의 수준이어야 국제 무대에서 통하지. 앤더슨 교수는 마치 지우를 가르치는 척하면서도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우는 간신히 본선에 진출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전체 10명 중에서 상위 5명이 본선에 오르는 규정이었는데 지우는 5번째로 턱걸이로 통과한 거였어요. 뭐 어쩔 수 없이 5명을 뽑아야 하니까. 앤더슨 교수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본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요구될 거야. 아마 첫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하겠지. 데이비드는 당연히 1등으로 본선에 올라갔고 지역 언론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바이올린 스타 등장, 미래의 이츠하크 펄만이 나타났다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클래식 전문 잡지에서도 데이비드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앤더슨 교수는 벌써부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우리가 이긴다. 데이비드만 있으면 돼. 다른 애들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야. 특히 지우에 대해서는 왜 굳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할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에밀리도 지우를 격려해줬어요. 지우,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워. 하지만 본선에서는 꼭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본선까지는 2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우는 이 시간을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 깊이 고민했어요. 시퀀스 6월 이즈 로스트. 본선을 이틀 앞둔 날 지우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새벽 연습을 하던 중 할아버지의 소중한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악기라 현이 약해져 있었는데 격렬한 연습 중에 끊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이 바이올린은 300년 된 명기였고 특수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반 바이올린 현과는 규격도 다르고 가격도 몇백 달러씩 했어요. 하지만 이를 구할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명기에 맞는 현을 구하려면 전문 업체에 주문해야 하는데 배송에만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절망에 빠졌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에밀리에게 SOS를 요청해봤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앤더슨 교수의 은밀한 방해였습니다. 지우가 학교 악기실에서 좋은 바이올린을 빌리려고 했지만 앤더슨 교수가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좋은 악기들은 모두 데이비드가 예약했어. 본선 참가자니까 당연히 우선권이 있지. 그럼 다른 악기라도. 지우가 간청했지만 앤더슨 교수는 단호했어요. 나머지 악기들은 모두 수리 중이야. 넌 평소 쓰던 학생용 바이올린으로 해야겠네. 어차피 실력 차이는 악기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연습실 사용도 제한했습니다. 본선 참가자들은 우선순위가 있어. 데이비드가 먼저 써야지. 넌 지하 연습실을 써. 지하 연습실은 습하고 어둡고 음향도 나빴어요.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앤더슨 교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우를 도와주지 말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었어요. 지우는 어차피 실력이 부족해. 굳이 도와줄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이런 식으로 지우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에밀리가 화를 내며 항의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분명히 고의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왜 지우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앤더슨 교수는 뻔뻔했어요. 난 공정하게 하고 있어. 실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야. 지우는 본선에 간신히 올라간 거잖아. 데이비드는 압도적 1등이고. 차이를 인정해야지. 앤더슨 교수의 말에는 노골적인 차별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도 앤더슨의 영향력 때문에 지우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도 망가졌고 제대로 된 악기도 없었고 연습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본선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요. 제가 너무 약해서 할아버지의 음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겠어요. 이런 차별과 방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포기하려던 그 순간 지우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읽으라고 남겨놓으신 것 같았어요. 지우야, 진정한 음악은 비싼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할아버지가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도 몇백 원짜리 중고 바이올린이었어. 현도 자주 끊어지고 음정도 불안정했지. 하지만 그 안에 내 모든 꿈과 희망을 담았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악기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는 진심이지. 좋은 악기가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할아버지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스트라디바리우스 때문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 지우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 진정한 예술가는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음악을 믿어.
그것만 있으면 어떤 악기로든 기적을 만들 수 있어. 이 편지를 읽고 지우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 악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학생용 바이올린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이 악기로도 할아버지의 음악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퀀스 7세컨드 플롯 포인트. 드디어 콩쿠르 본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링컨 센터 부속 콘서트홀은 정말 웅장했어요. 500명이 넘는 관객석과 최첨단 음향시설, 그리고 무대 위에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온 최고의 연주자들이 무대 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대기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최고 악기를 들고 있었어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하는 명기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우의 낡은 학생용 바이올린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지우는 화려한 연주복을 입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것은 할아버지가 학생 시절 쓰던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가죽 케이스도 해지고 바이올린 자체도 상처투성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반짝이는 명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앤더슨 교수가 데이비드에게 마지막 격려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긴장하지 마.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하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다른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특히 저 아시아에는 말이야. 데이비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완벽하게 해낼게요. 이번 기회로 제 이름을 확실히 알릴 거예요. 그의 손에는 18세기에 만들어진 과르네리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어요. 앤더슨 교수가 이번 콩쿠르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몇억 원짜리 명기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를 비롯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레오나르드는 70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음악과 함께 해온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장들이었습니다. 관객석에는 각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데이비드의 연주를 취재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데이비드의 우승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어요. 모두들 수준급의 연주를 들려줬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연주는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감동을 주는 연주는 많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참가자들도 비슷했어요.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객들도 점점 지루해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도 형식적이었고 환호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비드의 차례가 왔어요. 관객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론 관계자들도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완벽한 연주를 들려줬어요. 선택한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라 장조였습니다. 모든 음표가 정확했고 빠른 패시지도 흠 하나 없이 소화해냈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과르네리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색과 데이비드의 완벽한 테크닉이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들도 감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앤더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데이비드야. 완벽해. 이 정도면 우승 확실하지. 관객들 사이에서 찬사가 이어졌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데이비드의 우승으로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저런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아시아 애들은 항상 저런 식이야. 품격이 떨어져. 데이비드 다음에 나오기엔 너무 초라한데?
앤더슨 교수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동양 애들은 격이 다르네. 저런 바이올린으로 이런 무대에 올라오다니. 다른 참가자들의 부모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이는 왜 나온 걸까? 민망하기만 하네. 심지어 몇몇 관객들은 실소를 터뜨리기까지 했어요. 지우의 낡은 바이올린과 데이비드의 명기 사이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무대 조명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이는 지우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시퀀스 8 클라이맥스 앤드 해결. 지우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진정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그리움 콘체르토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마디는 조용하고 서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머나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듯한 선율이었어요.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 시큰둥했지만 점차 그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곡이 진행될수록 지우의 연주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국을 떠나면서 느꼈을 그리움,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테크닉적으로는 데이비드만큼 완벽하지 않았지만 영혼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첫 악장은 이별의 아픔을 그렸어요. 고향을 떠나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고통이 선율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눈물 같았어요. 관객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악장은 이국 땅에서의 고군분투를 표현했어요. 빠르고 격정적인 패시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강인한 의지가 음악으로 드러났어요. 관객석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우의 연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이 전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 연주 좀 들어봐. 정말 대단한데. 다른 관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교는 화려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 그때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선율. 설마. 레오나르드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국 순회 공연에서 만났던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미완성 작품을 말이죠. 그리고 지우는 마침내 자신이 완성한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할아버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부분이었는데 지우가 지난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율에는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의 희망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동양적 정서와 서양적 형식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지우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콘서트홀 전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지우가 자신만의 감성으로 완성시킨 거였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담긴 완벽한 음악이었어요. 연주 중간중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음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관객들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교나 테크닉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감동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음악의 여운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침묵을 깬 것은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성호. 김성호의 그리움이다. 콘서트홀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레오나르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곡은 40년 전 그가 조국을 그리며 쓰던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서울에서 김성호 마에스트로와 협연했을 때 그분이 이 곡의 일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오늘 그 곡이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김성호라고? 그 김성호 말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김성호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학생 시절부터 존경해온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요. 설마 이 아이가? 레오나르드가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성호 선생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콘서트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전설적인 음악가의 손녀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곡을 완성한 건가요? 레오나르드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미완성 작품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보. 대단해.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으로 부른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데이비드가 먼저 일어서서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진짜 우승자예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압박에 지쳐있던 그에게 지우의 연주는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완벽함에만 매달렸는데 당신은 음악의 진짜 의미를 보여줬어요. 데이비드의 고백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지우의 연주에서 진정한 예술의 힘을 느꼈던 거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심사할 것도 없었어요. 지우의 연주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예술적 감동을 선사했거든요. 하지만 트로피를 받는 순간에도 아무도 트로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은 오직 낡은 바이올린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시킨 놀라운 소녀 김지우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음악 전문지 기자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곡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었나요? 지우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사랑과 그리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특히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곡하신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영감을 얻었어요. 그분이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한편 앤더슨 교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존경하는 음악가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편견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승까지 차지했으니까요. 선생님, 저한테 사과할 말씀이 있으시죠? 에밀리가 앤더슨 교수에게 따져 물었어요. 앤더슨 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침내 앤더슨 교수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력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대했네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제 실력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요. 지우의 관대함에 앤더슨 교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완성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이제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게요. 당당하게 할아버지의 음악을 이어갈게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의 일면은 지우의 이야기로 장식되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기적의 바이올린 마이너스 전설의 김성호 손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기사는 어젯밤의 감동적인 무대를 상세히 묘사하며 지우가 연주한 미완성곡의 완성에 대해 극찬했어요. 김지우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나 테크닉을 넘어선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라고 기사는 평가했어요. 특히 그녀가 낡은 바이올린으로 명기들을 압도한 것은 진정한 예술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감성은 동서양 음악 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어요. 학교에서 지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했고 연습 시간에는 모두가 지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우를 특별히 지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우, 당신의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유산을 훌륭하게 이어받았어요.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우를 무시했던 앤더슨 교수의 이런 변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우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그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음악가가 된 거죠. 몇 주 후 지우는 약속대로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 무대에 섰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닌 그날 우승을 안겨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말이에요.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드의 지휘로 그리움 콘체르토 완성판을 세계 초연했습니다. 링컨 센터 메인홀은 만석이었어요. 관객석에는 에밀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새롭게 변화한 앤더슨 교수까지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지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링컨 센터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이야기 말이에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음악과 자신만의 감성을 결합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무대에서 내려온 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음악은 국경도 편견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오늘 이곳에서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의 진심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선율이 될 거예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고 편견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낸 한 소녀의 이야기.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비싼 도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영원히 기억될 무대였어요.